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오수환 교수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필기 1과목인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해서 2022년 1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1번 문제에 유저 인터페이스 설계 시 오류 메시지나 경고에 대한 관한 지침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뭐냐? 지금 이런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가 유저 인터페이스다, UI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UI를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저 인터페이스다. 이 UI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물 또는 시스템과 기계, 프로그램 사이에 서로 의사가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매체입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접근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리적이나 가상적인 매개체를 뜻할 때 UI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닿지 않죠. 그냥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휴대폰 보면 휴대폰에 아이콘이 있잖아요. 그럼 휴대폰에 쓰는 화면의 크기의 아이콘이 맞아야지, 만약에 휴대폰 화면의 아이콘을 대형 큰 화면에서 쓴다, 그럼 제대로 맞지 않을 거예요. 또 대형 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휴대폰에서 쓴다, 이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의 크기에 이렇게 인터페이스들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UI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 어려운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UI를 설계할 때 고려사항이 있는데, 직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 UI가 되는 거예요. 또 유효성입니다. 사용자의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학습성이 좋아야 돼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연성입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최대한 수용하고 오류는 최소화시키는 이러한 것이 바로 유저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고려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보죠. 이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유저 인터페이스 설계 시 오류 메시지나 경고에 관한 지침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거냐? 메시지는 이해하기가 쉬워야 합니다. 또 오류로부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공돼야 쓰겠죠. 또 오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내용은 적극적으로 알려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사용자를 도와야 되겠죠. 네 번째, 소리나 색의 사용을 줄이고 텍스트로만 전달하도록 한다. 그건 아니죠. 유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면 좋을 것 같으니까 답의 4번에 이 텍스트로만 전달한다. 이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4번에 소리나 색의 사용을 줄이고 텍스트로만 전달하도록 한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중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랬는데, 이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 제가 앞서서 소개 강의 시간에 애자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소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설명을 들으시면서 한번 다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 우리가 뭐 포스 모델이라든지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인데,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론에서는 절차와 산출물보다 고객과 협력과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중점으로 하는 게 바로 애자일의 목표예요. 기존의 이 전통적인 방법은 뭐 절차, 산출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는 비즈니스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이게 바로 애자일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자일 선언문에 4가지 가치가 있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공정과 도구보다는 개인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두 번째로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포괄적인 문서보다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계약과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이 중요한 이러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절차와 산출물에 연연했던 이러한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고객의 사용자가 더 편리할 수 있을까? 사용자와 더 협력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 애자일의 방법이다.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애자일에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XP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하는데 얘는 의사소통과 TDD라고 하는 테스트 드라이븐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이런 것을 기반으로 짧은 개발 주기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애자일의 가장 대표적인 개발 방법론을 우리가 XP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XP의 5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거 암기가 되셔야 되거든요. 용기, 단순성, 커뮤니케이션, 피드백, 존중 이렇게 돼서 얘를 제가 쉽게 좀 외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앞글자만 따서 용단 커피존이다 이렇게 하면 커피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조금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용단 커피존이다. 저도 그렇게 암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스크럼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 스크럼 뭡니까?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 짧게 회의를 통해서 팀의 개선과 프로젝트를 위한 이러한 방법론이에요. 작은 개발팀과 짧은 개발 기간 동안에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러한 방법론인데 스크럼을 하기 위해서는 3대 뷰가 있어요. 매일 팀원들과 공유해라. 다일리 스크럼 미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어제 할 일, 오늘 할 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주 짧은 회의입니다. 또 스프린트 리뷰라고 해서 스프린트 종료 시점에서 오늘 전체가 우리가 할 일을 리뷰하는, 미팅하는 이러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또 스프린트 리스트로스펙티브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스프린트 기간 동안 잘한 거, 개선할 것,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출하는 이러한 회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칸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린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이 린이라고 하는 것은 ZIT라고 하는 이 도요타 시스템에서 쓰는 방법인데 적재적소에 공급하자, just in time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낭비를 제거하자 이런 개발 방법론이 린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강의 자료에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문제 분석을 본격적으로 해보죠.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공정과 도구보다는 개인과의 상호작용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두 번째,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포괄적인 문서를 가치 있게 이거는 문서나 이런 산출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구조적인 방법, 옛날적인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애자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또 계약과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을 가치 있게 여기죠. 또 네 번째로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기를 가치 있게 여기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애자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포괄적인 문서를 가치 있게 여긴다. 얘는 잘못된 설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서보다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우선을 둔다 라고 하는 것이 애자일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요구사항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지금 요구사항 분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문제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개발 대상에 대한 요구사항 중 명확하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고 걸러내는 이러한 과정이에요. 소프트웨어에서 이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범위를 파악하고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분석이 가능한 이런 것들은
이 갑과 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갑은 요구를 하고 어린 개발자는 어때요? 요구사항을 듣고 그 요구사항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의 분석의 특징을 보면 분석 결과를 문서화해야 되겠죠. 그 문서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간의 책임도 있지만 유지보수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같은 개발자나 팀원들이 서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문서화를 해야.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명세서를 위해서 소단위 명세서 같은 이런 것들을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단위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흐름도에 나타나 있는 처리 목록을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 소규모 분량으로 요약해서 작성하는 논리적인 명세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을 제가 들고 왔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맨 앞에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도 일본에 뭐가 있어요? 요구조건 분석이 있어요. 이 요구조건 분석을 잘 해야 소프트웨어 개발이든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든 어쨌든 요구하는 사람의 요구를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기 위해서는 뭐 어떤 과정이든지 요구조건 분석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갑자기 좀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표를 드렸는데 이것은 DB에 가서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요구사항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추적하고 요구사항의 명세를 작성하는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죠. 소프트웨어가 무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거야? 이런 것들을 그 요구사항에 맞게 제대로 됐는지 이런 명세를 작성하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용자의 요구를 축출해서 목표를 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사용되는 동안 발견되는 오류를 정리하는 오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오류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실행하고 난 이후에 오류가 있지 이것은 지금 아직 설계 단계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의뢰하는 의뢰자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지 오류 정리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죠. 네 번째로 얘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출발점이면서 실질적인 첫 번째 단계 아까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도 제일 먼저 요구사항 분석이 있었잖아요. 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이 4번이에요. 소프트웨어 개발의 출발점이면서 실질적인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 요구사항의 분석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게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개발을 해야 오류가 나오는 얘기니까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객체지향 기법에서 상위 클래스 메소드와 속성을 하이 클래스가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데 얘는 지금 상속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 아울러서 객체지향에 나오는 용어들을 이번 문제를 통해서 잘 이해하시면 객체지향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나오는 용어와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객체지향의 주요 개념 원칙은요. 먼저 인캡슐레이션이다. 이 캡슐화가 있어요.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로 묶어서 캡슐이라고 하는 이런 캡슐의 안에 집어넣어서 내용을 감추는 거예요. 내용은 정보 은닉을 하고 변경이 발생해도 그렇게 하면 오류의 파급 효과가 적어지고요. 캡슐화된 객체들은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재사용이 용이해지는 거예요. 또 여러 개의 기능들을 하나의 통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감기약에 무슨 이렇게 감기약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감기약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감기약이 있잖아요. 이 안에는 해열작용을 한다, 기침을 한다, 이런 성능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의 캡슐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 안에 내용들은 다 감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인터페이스가 단순해지고요. 객체 간의 결합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 객체 간의 결합도가 낮아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결합도와 응집도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어쨌든 결합도는 낮아야 되고 응집도는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캡슐화를 하면서 어때요? 이 안에 들은 내용들이 보호를 받는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상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히어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으면 좋으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객체 상속도 부모 클래스로부터 자녀 클래스가 상속을 물려받는 거예요. 하이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로부터 받은 속성과 연산 외에도 새로운 것을 첨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객체 지향 게임들이 더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거예요. 클래스의 재사용,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또 속성과 연산을 물려받은 클래스를 상위 클래스 또는 슈퍼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려받는 클래스를 하이 클래스라고 이야기하고 서브 클래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상속성은 중요하고요. 물론 캡슐화도 중요하죠. 이 개념들을 먼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자료, 모듈, 시스템으로부터 핵심적인 개념 또는 기능을 간추려내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 이렇게 한번 보죠. 이런 객체가 있어요. 이런 객체들이 있으면 이걸 우리가 객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객체를 추상화한다. 공통적인 속성을 모아서 추상화한다. 이렇게 되면 얘는 하나의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화된 것을 다시 객체로 할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인스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런 공통적인 속성이나 이런 종합적인 요소들을 간추려내는 이런 것들을 클래스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클래스화하는 그것을 추상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다형성이다. 폴리몰피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각 객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방법대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가정에 가시면 뭐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 앞에 강의했을 때는 교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가정에 들어가면 또 저도 아버지지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똑같이 있지만 제가 하는 일에 따라서 교수가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기도 한다. 이게 바로 다형성이다. 폴리몰피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나 메서드가 다양한 방식으로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것을 우리가 폴리몰피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본격적으로 보죠. 객체 지향 기법에서 상위 클래스 메서드와 속성을 하이 클래스가 물려받는 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인히어턴스다. 상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어때요? 4번이다. 상속이다. 라고 한 1번은 뭐예요? 앱스트랙션이다. 추상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에 상속이다. 인히어턴스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설계 기법 중 하향식 설계 방법과 상향식 설계 방법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는 상향식 설계와 하향식 설계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보도록 하죠. 우선 먼저 하향식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향식은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내려갈 때마다 상세해지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상세해져요. 또 전체 시스템의 개요를 정의하고 점점 상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주요 요소들을 정의하고 상세화가 반복되는 이러한 과정을 하향식 설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향식 설계는요, 반대 개념이에요. 부품을 자세히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 부품들을 조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요소들을 먼저 제작하고 그 요소들을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상향식 설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향식 통합 테스트 방법이 있는데, 얘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하향식 통합 테스트에서 1번의 메인 제어 모듈은 작성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작성되지 않은 하위 제어 모듈 및 모든 하위 컴포넌트를 대신해서 더미 모듈인 스톱을 개발한다. 여기 더미 모듈인 스톱이다.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향식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냐? 스톱 방법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퓨전이라고 하는 것과 너뷰전 방식에 따라서 하위 모듈인 스톱이 한 번에 하나씩 실제 모듈로 대치가 되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모듈 또는 컴포넌트를 통합하면서 테스트를 수행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테스트 완료 후 이 스톱을 실제 모듈 또는 컴포넌트로 작성을 해서 통합 테스트를 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하향식 통합 테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향식입니다. 이 상향식이라고 하는 것은 최하위 레벨의 모듈이나 컴포넌트들이 하위 모듈의 기능을 수행하는 클러스터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 클러스터라는 단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상위 모듈에서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을 확인하기 위한,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더미 모듈인 드라이버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하향식에서는 스톱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상향식에서는 드라이버를 사용한다.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단어들이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톱과 드라이버.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지금 외우세요. 하향식은 뭐예요? 스톱이다. 상향식은 드라이버다. 이렇게 아예 머릿속에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통합된 클러스터들은 단위 테스트를 수행하고요. 테스트 완료 후에 얘는 어때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위쪽으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모듈 및 컴포넌트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대체를 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상향식 통합 테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죠. 자, 설계 기법 중 하향식 설계 방법과 상향식 설계 방법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인데, 하향식 설계에서 통합 검사 시 인터페이스는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서 통합이 간단해집니다. 또 하향식 설계에서 레벨이 낮은 데이터의 구조의 세부 사항은 이미 설계 초기 단계에 필요합니다. 또 상향식 설계는 최하위 수준의 각각 모듈을 설계하고 이러한 모듈이 완성되면 얘를 끼워 나가면서 위로 올라간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번째 보죠. 상향식 설계에서 인터페이스는 이미 설계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가 기능이 쉽지 않다. 추가가 쉽다. 아니요. 추가가 쉽지 않아요. 상향식은 왜 그러냐면 이미 모듈들을 다 만들어서 끼워 나가야 되는데, 한번 보죠. 자, 상향식 설계에서는 인터페이스가 이미 정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능 추가가 쉽다. 이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죠. 자료 흐름도 DFD의 각 요소별 표기 형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얘도 한번 우리가 설명을 보면서 이 기호를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우리가 타원으로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자료 흐름은 화살표로 표시를 하죠. 특별히 이 자료 저장사라고 하는 거 두 줄로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져 있는데 시스템의 자료 저장소를 나타내요.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나타나는 저장소죠. 그 다음에 우리가 터미널이다, 단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직사각형으로 표시를 하는 이런 건데, 이건 개체라고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이다. 그래서 표기법을 이 용어 그림을 좀 보시고요. 이 그림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얘가 별거 아닌데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DFD의
각 요소별 표기 형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뭐 프로세스는 원이다. 데이터 플로우는 화살표다. 데이터 스토어는 삼각형이다. 아니죠. 삼각형 없었죠. 그 다음에 터미널은 사각형이다. 그러니까 답은 어때요? 삼각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놓치면 안 됩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7번 보죠.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용되는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인데 설명을 보고 나서 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죠. 자,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각 요소들을 서로 연결해서 일련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정의한 거예요. 지금 제가 밑에 그림을 좀 하나 이렇게 그려서 왔는데요. 얘를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다. 소프트웨어 디벨로프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델이에요. 이런 모델인데 처음에 어때요? 계획을 세우겠죠.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면 그 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분석을 해보는 거죠.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이 끝나면 이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실체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게 바로 설계 과정이에요.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 설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가 제대로 안 되면 구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정말 이상한 곳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설계가 잘 됐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죠. 뭐 프로그램을 하면 코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구현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테스트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테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유지 보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유지 보수까지 이런 걸 우리가 소프트웨어 디벨로프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다. 얘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생명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러면 그 계획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분석이 끝난 다음에는 설계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설계가 일어난 이후에 구현이 일어나야죠. 그리고 그 구현이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해보고 테스트에 대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벨로프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말의 약자를 따서 SDLC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용되는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게 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모델은 개발 대상을 추상화하고 기호나 그림 등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이해가 좋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글보다는 기호나 그림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또 모델을 통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가 있죠. 그림을 보면 빨리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또 모델을 통해 이해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이 향상될 수 있어요. 글로 쓰면 일일이 읽어봐야 되지만 시각적으로 쉽게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물론 글로 해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모델을 통해 향후에 개발될 시스템의 유추는 불가능하뇨. 모델을 통해서 향후 개발 이렇게 했더니 다음엔 뭐가 나오겠구나. 이런 유추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답번에 4번은 잘못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언어는 어떤 것입니까? 이랬어요. 얘는 객체지향 시스템을 개발할 때 산출물을 명세화, 시각화, 문서화하는 데 사용된대요. 즉 개발하는 시스템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분석해서 분석과 의뢰인, 설계자의 이런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준대요. 따라서 개발 방법론이나 개발 프로세서가 아니라 표준화된 모델링 언어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인데 얘는 지금 UML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UML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UML은
Unified Modeling Language다 라고 하는 통합 모델링 언어예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사용되는 표준화된 범용 모델링 언어를 우리가 UML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UML은요, 소프트웨어를 집약 시스템의 시각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만들어야 쉽게 이해되잖아요. 도안한 표기법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UML 다이어그램의 유형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조 다이어그램과 작동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이 구조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정적 다이어그램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적 다이어그램이다. 그 다음에 작동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동적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객과 프로젝트 매니저부터 기술 작가, 디자이너, 분석가, 코더 이런 사람들과 서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주고요. 이런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UML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답은 어때요? 당연히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죠. 이번에 C는 어때요? C는 시스템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 이번 설명은 UML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뭐 객체지향 언어로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죠. 문법이 쉽고 간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외부 라이브러리가 많아서 쓰기도 편리한 이러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죠.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UI의 설계 도구는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앞에서 우리가 UI라고 하는 거,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보고 문제를 보지요. 우선 목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요,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제품 디자인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실물 크기의 정적인 모형이에요. 신제품 개발 시 설계 도면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는 시제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 판매될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이러한 완성품입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어때요? 커피잔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목업 작업을 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얘를 왜 만들어 보냐? 디자인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생산성 등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최종적으로 참고하는 작업의 지침서로 상단이나 우측에 제목이나 작성자를 입력하고 좌측에는 UI 화면, 우측에는 디스크립션을 기입하는 스토리보드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프로토타입은 시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유즈케이스는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이다. 사용자의 측면에서 요구사항이나 사용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할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뭐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UI의 설계 도구는 어떠냐? 디자인, 사용 설명, 평가 등을 위해서 실제 화면과 아주 유사하게 만들었어요. 또 시각적으로만 구성 요소를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실제로는 구현되지 않는다. 이건 바로 지금 목업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목업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애자일이 벌써 또 나왔어요. 앞에서 우리가 애자일 나왔는데 애자일 방법이 또 나왔어요. 이 스크럼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죠. 제가 아까 스크럼도 설명을 드렸어요. 어깨동무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설명 보시고 또 보도록 하죠. 이 스크럼이라고 하는 것은 팀의 개선과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개발 방법론이에요. 작은 개발팀, 짧은 개발 주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짧은 개발 주기예요. 주기 동안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론이다. 이 스크럼 3대 비유는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만 참조해서 보시면 돼요. 매일 팀원과 공유하고 스프린트 종료 시점에 전체 할 일을 리뷰하고 스프린트 기간 동안 잘한 거, 개선한 거 이런 걸 돌출하는 이런 회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럼의 3대 요소가 있는데
프로덕트 오너라고 해서 제품 및 프로젝트 책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럼 마스터라고 해서 촉진자가 있습니다. 그 외에 팀원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되겠죠. 자, 이제 애자일 기법의 스크럼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럼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스크럼 프로세스를 따르는 팀이 스크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제품 백로그라든지 스크럼 팀이 해결해야 되는 목록으로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 아키텍처의 정의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린터는 하나의 완성된 최종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주기로 3달 이상이다. 이게 지금 여기서 3달 이상이다. 이게 문제인 거죠. 어때요? 아까 제가 빨간 글씨로 이 스크럼 왜 한다 그래서 짧은 주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3달 이상에는 무조건 틀린 얘기죠. 다음에 4번에 속도는 한 번의 스프린터에서 한 팀이 어느 정도의 제품의 백로그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정치를 볼 수가 있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어때요?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UML 다이어그램에서 이것도 앞에서 제가 설명했는데 또 문제로 나오잖아요. UML 다이어그램은 동쪽과 정쪽이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한번 동쪽과 정쪽만 따로 한번 분리를 해봤습니다. UML이 뭐다? 이건 산출물을 명세화, 시각화, 문서화할 때 사용하는 모델링 언어예요. 그런데 이 UML의 종류에는 어때요?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 부조적인 것과 행위적인 다이어그램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조 다이어그램은 클래스 다이어그램, 객체 다이어그램, 패키지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배치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이걸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외워보려고 하는데 많이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자꾸 하니까 외워지긴 하던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 앞자를 본따서 클객, 패, 컴배 이렇게 클객, 패, 컴배 이런 식으로 첫자를 따서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런 식으로 좀 암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위 다이어그램에는 쓰임새 다이어그램, 활동 다이어그램, 상태 다이어그램, 순서 다이어그램입니다. 유즈 케이스나 액티비티나 스테이트나 시퀀스라고 하는 거. 이 시퀀스는 행위 다이어그램이에요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UML 다이어그램에서 정적 다이어그램이 아닌 것은 어때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잖아요. 이 시퀀스라는 게 뭐예요? 차례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순차 다이어그램이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이 순차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LOC 기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LOC는 라인 오브 코드라고 하는 이 라인, 전체 라인 수가 얼마인데 얘가 한 사람이 얼마를 개발할 수 있다. 이 계산하는 방법인데 제가 보여드리고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얘는 개발 소요 기간의 총 라인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지금 36,000 라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달에 300 라인을 개발할 수 있대요. 그런데 6명이 한다고 하니까 6명이니까 어때요? 300 라인을 곱하기 6 하면 6명이 일할 수 있는 한 달치가 되겠죠. 그걸 36,000으로 나누기만 하면은 뭐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결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어때요? 36,000 라인 뭐 이거 6 곱하기 300에서 나누면 되니까 어때요? 얘는 20개월이면 그 계산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죠. 클래스의 설계 원칙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클래스의 설계 원칙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또 문제를 하나씩 뜯어보죠. 자,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게 솔리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SOLID라고 하는 이러한 원칙이 있어요. 얘는요, 우선 먼저 단일 책임의 원칙이다. 얘는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이라고 해서 SRP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의 객체는
하나의 동작만 책임진다. 그러니까 싱글이죠. 다음에 개방 폐쇄의 원칙입니다. 얘는 오픈 크로스드 프린시플이다. OC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클래스는 확장에 대해서는 열려야 돼요. 변경에 대해서는 닫혀야 돼요. 그래서 확장에 대해서는 열려라. 변경에 대해서는 닫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원칙. 이걸 개방 폐쇄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리스코프 원칙이다. LSP라고 하는데 특정 메소드가 상위 타입을 인자로 사용할 때 그 타입의 하위 타입 문제도 문제없이 돌아가요. 위에서만 돌아가면 안 돼요. 아래에서 같이 문제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작동돼야 됩니다. 라는 거죠. 네 번째로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이다. 우리가 ISP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ISP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달라. 제공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의존 역전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를 우리가 DIP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는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의존 관계를 반전시킴으로써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의 구현으로부터 독립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의존 역전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설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단일 책임 원칙은 어땠어요? 하나의 클래스만 변경 아니죠.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를 책임져라. 이런 얘기죠. 다음에 개방 폐쇄의 원칙은 클래스는 확장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야 되고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닫혀 있어야 돼요. 아주 좋은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자, 이 GOF다. Gangs of Four다. 이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생성 패턴이 되는데 얘는 생성 패턴, 구현 패턴, 행위 패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암기하셔야 돼요. 얘가 정말 내용이 많은데 목차들이 많은데 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요. 여지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우선 먼저 생성 패턴에는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이 있어요. 생성 패턴에는 추상 팩토리, 빌더, 팩토리 메소드, 프로토타입, 싱글톤이에요. 전 이걸 이렇게 외웠어요. 추빌팩 푸싱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추빌팩 푸싱이다.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구조 패턴에는 어댑터, 블리치, 컴포지트, 데코레이터, 파사드, 플라이웨이, 플락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위 패턴에는 책임 연쇄, 커맨드, 인터프리터, 이더레이터, 중재자, 메멘토, 옵저버, 상태, 전략, 템플릿 메소드, 방문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다음 중 디자인 패턴에서 생성 패턴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얘는 당연히 추상 팩토리가 되겠죠. 그래서 추상 팩토리가 된다. 지금은 추상 팩토리가 나왔지만 뭐 다음에는 골고루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암기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꼭 좀 암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 보죠. 아키텍처 설계 과정이 올바른 것. 이 아키텍처 설계 순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건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한번 보세요.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목표에 대한 것이 파악되고 결정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목표에 따른 시스템 타입이 결정나야 돼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 스타일을 적용하거나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거죠. 그걸 커스터마이즈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서브 시스템의 기능이나 인터페이스가 동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됐으면 아키텍처 설계를 검토하는 이게 마지막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아키텍처의 설계 과정이 올바른 게 뭐냐는 거죠. 설계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 어때요? 타입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타일에 따른 커스터마이즈가 돼야 되고 인터페이스가 돼야 되고 마지막에 아키텍처 설계 검토가 되니까 그냥 순서대로네요. 가나다라 마바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니까 얘는 문제하고 통째로 그냥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죠. 어때요? UI가 또 나왔어요. 지금 UI가 벌써 몇 번째 나오는 겁니까? 20문제 중에서. 이만큼 중요한 것들은 계속 나와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과 가이드라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거, UI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에 가장 거리가 먼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 얘는 어때요?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매개체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화면 그대로예요. 근데 그 밑에 한 줄만 더 추가했어요. 사용자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용성이 우선적으로 먼저 고려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용성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에요.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경우 고려할 가이드라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신미성을 사용성보다 우선 설계. 말이 돼요, 이게. 신미성. 사용성이 먼저 설계가 돼야지. 사용자가 쉬워야 좋은 소프트웨어지. 아무리 좋아도 사용자들이 어렵다. 사용이 어렵다. 이건 좋은 설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미성을 사용성보다 우선 설계해야 된다. 이건 잘못됐어요.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에 피드백이 제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해결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디자인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설계를 해왔던 사람들이 모여서 책에다 기록해놨어요. 이 디자인 패턴은 GOF, 강 오브 4에 의해서 고안이 됐는데, 이 강 오브 4는 뭐냐 하면 이 에리가 감마라든지 리차드 헬름이라든지 랄프 존슨이라든지 존 브리테스에 의한 이런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교환서 같은 뭐 이런 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책에 이런 그동안의 그 경험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이런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해결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디자인 패턴이다. 지금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 GOF다 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객체 지향 분석 기법의 하나로 객체 모형, 동적 모형, 기능 모형이다. 얘는 지금 럼바우의 모델링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얘도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이 럼바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 모델링이 있고 동적 모델링이 있고 기능 모델링이 있어요. 순서는 객체, 동적, 기능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객체 모델링의 산출물은 객체도라고 하는 객체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동적 모델링의 이 산출물은요, 상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태 다이어그램이다 라는 게 있고, 기능 모델링의 이 산출물은 DFD다, 자료 흐름도라고 하는 이러한 산출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객체 모형, 동적 모형, 기능 모형의 세 개 모형이다라는 것은 바로 럼바우 모델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럼바우 모델링이다. 얘는 뭐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암기하셔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입력되는 데이터를 컴퓨터의 프로세스가 처리하기 전에 미리 처리한다. 이 미리 처리한다. 이거는 우리가 전처리기 얘기하는 거예요. 전처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그러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 설명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우선 먼저 이 전처리기부터 설명할게요. 두 번째 나오는 FEP를 좀 봐주세요. 프론트 엔드 프로세스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입력되는 데이터를 컴퓨터의 프로세스가 처리하기 전에 컴퓨터 프로세스보다 먼저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차지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를 이야기하는데 이 전처리가 좋으면 어때요? 그만큼 이 처리기가 CPU가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처리기 기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EAI, 아까 예제로 나온 설명입니다. 얘는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이다 라고 해서 기업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기업용 응용 프로그램을 구조적인 통합으로 가리키는 통합 방안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고, 이 GPL은 General Public License다라고 해서 이 오픈 소프트웨어, 이 자유재단에서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되겠습니다. 뭐 리눅스 같은 이런 데 쓰는 라이선스입니다. 그 다음에 듀플렉싱이라고 하는 것은 양방향 통신을 이야기하는 이것을 우리가 듀플렉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9번에는 어때요? FEP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FEP다. 전처리기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설명이니까요. 이 전처리기라고 하는 것, 전처리기가 CPU가 처리하기 전에 미리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어때요? 성능이 좀 컴퓨터 프로세서가 처리하는 시간을 줄여서 성능이 향상이 되겠죠.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를 말하는 게 뭐냐? 지금 이 19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EP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20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인데요. 객도 역시 객체 지향이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나온 내용들이 많이 나오네요. 객체 지향 개념 중에 하나로 하나 이상의 유사 객체를 묶어서 공동된 특성으로 표현한 데이터 추상. 아까 제가 그림 그려드렸던 그 문제가 나왔네요. 보죠. 우선 먼저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 메소드라고 하는 것, 메시지라고 하는 것. 우선 메소드부터 보죠. 이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 객체가 메시지를 받아 실행해야 될 구체적인 연산을 얘기해요. 자, 객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객체다. 그러면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이 돼요. 이 메소드는 외부에서 메시지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연산해라. 그럼 연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객체가 메시지를 받아서 실행해야 될 구체적인 연산. 그러니까 이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연산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속성은 뭐 자료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객체에게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지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한 틀을 만드는 거죠. 특정 객체 내에 변수와 메소드를 정의하는 일종의 틀이에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추상화하면 클래스가 된다. 아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객체 하나, 객체 둘, 객체 셋을 공통성을 묶어서 하나로 추상화하면 한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속성이다, 어트리뷰트다, 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필드라고 하는 것은 열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의 개념 중에서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를 묶고 공통된 특성으로 표현한 데이터의 추상화를 의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랬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돼요? 당연히 클래스가 되겠죠.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객체가 있어요. 또 객체가 있어요. 이렇게. 이 그림 벌써 두 번째 글이네요. 제가. 또 객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객체를 추상화한다. 이렇게 되면 얘가 하나의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래스된 덩어리를 다시 객체로 나눠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스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잘 이해하셨으면 뭐 20번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겠죠. 그 다음에 이 필드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이다, 속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이 객체가 움직이려면 이 객체를 외부에서 메시지가 주면 이 메시지는 어때요? 이 메소드에 의해서 이 객체가 움직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얘는 어쨌든 유사한 객체를 묶어서 추상화해서 클래스화하는 얘를 뭐라 그럽니까? 이걸 우리는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니까요. 여기에 나오는 용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용어들에 나오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좀 쉽게 이해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이 개념을 잘 특히 이 객체지향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한 개념은요. 어때요?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20문제 풀어봤지만 나온 문제가 또 나오고 나온 문제가 또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의 개념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겹쳐서 나오는 경우도 이번 같이 이렇게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